자, 사회문화 3월 학력평가 해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미줄진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 그러면은 어차피 1번에서 늘상 나오던 대로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이 문제로 나옵니다. 기억,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이라고 돼 있으면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고요. 니은,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바람이라는 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돼 있단 말이지. 지구과학에서 보통 많이 배우는 거죠.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도 딱히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 현상에 직접적으로 인간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인간의 의도가 개입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의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라고 표현하면 인간이 활용하는 거잖아. 인간이 주체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관광자원으로 풍력 발전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현상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그럼 순서대로 사자사 이렇게 됩니다. 기억,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이거 답이네. 사회현상은 가치가 들어가 있고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개입돼 있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자연현상엔 딱히 그런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번 정답이고요. 2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사회현상입니다. 확률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예외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는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통 얘기하지. 자연현상에는 예외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3번 디귿, 사회현상은 기억과 같은 사회현상과 달리. 벌써 이상하지 그치? 둘 다 사회현상이란 말이야. 그럼 달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둘 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치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사회현상은 원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죠. 자연현상은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한 편이고요. 틀렸고. 4번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은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목적법칙과 당해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적, 당위, 그리고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연현상이 오히려 존재법칙과 사실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디귿이랑 니은이랑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아니면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존재법칙이 아니라 목적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아니면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 5번 기억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은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둘 다 보편성은 나타나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둘 다 보편성은 나타난단 말이야. 달리를 바꿔줘야 되죠. 둘 다 보편성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보편성은 나타난다. 다만 특수성은 사회문화현상에만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 나타나는 건 둘 다라서 굉장히 무난하게 1번 답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넘어가 보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딱 봐도 가설 같은 거 막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지. 그걸 기반으로 깔고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 돼. 사실 그 전에 선지를 슬쩍 읽어봐도 대충 이 주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느니 1차 자료라느니 독립변인, 종속변인 같은 거 따지는 건 거의 100%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그 전에 1번 선지부터 보자. 갑의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 보면 가설이 있잖아? 가설이 있으면 그게 뭐야? 양적 연구란 말이야. 갑이 가설을 세운 거기 때문에 갑은 양적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럼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이건 가설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고 2번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된다.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건 문헌연구법이란 말이야.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몇 차 자료를 다루는 거예요? 2차 자료를 다루는 거잖아. 갑의 연구에서 자기가 직접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혹은 이번 연구에서 수집되거나 생산한 자료가 아닌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2차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 연구자들이 혹은 연구자가 고용한 알바들이 뭐 누구든 상관없이 이번 연구에서 수집되고 생산한 것들을 다 1차 자료라고 부르고 그게 아닌 건 다 2차 자료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미리미리 검토하면서 가설을 설정하거나 연구를 설계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받는 거는 다 2차 자료라고 봐줘야 되는 거겠죠. 3번 니은은 독립변인, 디귿은 종속변인이다 라고 돼 있는데
학습 목표 지향성이랑 수행 목표 지향성 이렇게 지금 나눠놨어요. 이게 지금 독립변인, 종속변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독립변인, 종속변인은 보통 위에 적혀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목표 지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니까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정보 도출할 수 있어. 첫 번째, 신입사원이 모집단이야.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이야. 실제로 표본 집단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집단은 모집단,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목표 지향성 2,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목표 지향성이 원인이 되고 직무 만족도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목표 지향성이 독립 변수, 직무 만족도가 종속 변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니은 디귿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목표 지향성을 그러니까 여기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이 친구를 자기 업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학습 목표 지향성이 있고 과업 달성에 중점을 두는 수행 목표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그냥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지. 이게 하나가 종속 변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 둘 다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얘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네. 4번 리을은 모집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을이 모집단이 아니죠. 모집단은 신입사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신입사원 1000명은 실질적으로는 표본 집단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이라고 바꿔줘야 되고 모집단은 신입사원이다. 신입사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 가설 1은 가설 2와 달리 수용되었다. 가설 1은 뭐죠?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용되냐 기각되냐가 결정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보자고. 아래쪽에 결과가 나와 있을 테니까 분석한 결과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 1에 나와 있는 게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으면 직무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으면 직무 만족도가 높았어. 그러니까 가설이 수용됐다고 보는 게 당연히 맞겠지. 가설 2 같은 경우에는 달리라고 돼 있으니까 가설 2는 수용이 아니라 기각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검증 자체가 안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수행 목표 지향성은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직무 만족도가 수행 목표 지향성에 따라 높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관계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 말인즉슨 기각이 됐다는 소리지. 얘는 수용되고 얘는 기각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가설 2는 기각됐고 가설 1은 수용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이 5번이 나오겠죠. 사실 이번에 나온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사회문화에 나오는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되게 쉽게 나온 편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글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선지 보고 데이터 보고 선지 보고 데이터 보고 이러면서 풀어도 충분한 문제였으니까요. 실제로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보고 아 내가 양적 연구 좀 치는구나 이러면서 막 방심해가지고 오만해져가지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개념들은 계속 반복해가면서 쌤이랑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에서 했던 얘기들 반복해가면서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3번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각각 절대 빈곤 아니면 상대 빈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그럼 이거 절대 빈곤이지, 그치? 소위 말하는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절대 빈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미달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식주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 미달한다는 뜻이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빈곤의 개념인 상대 빈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A는 절대 빈곤이고 B는 상대 빈곤이 될 거야. 1번 절대 빈곤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다. 전혀요. 절대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고 부른다고. 근데 최저 생계비는 당연히 사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왜 그러겠어? 사회마다 물가가 다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지만 어디 저기 많이 빈곤한 나라에 가면은 300만 원 정도면 완전 쌉 부자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같이 물가가 되게 싼 나라에서는 300만 원 정도면 뭐 집을 하나 사고 막 이 정도인 나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최저 생활의 기준이라는 게 나라마다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 전혀 동일하지 않다라고 봐주는 게 맞겠고 이건 절대 빈곤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 빈곤도 나라마다 원래 다 다른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봐주는 게 맞는 거예요. 2번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상대 빈곤에 해당한다. 전혀요.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대 빈곤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만큼인데
한 나라 안에서 대충 한 30% 정도가, 한 40% 정도가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들인데 상대 빈곤은 한 요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물론 반대 케이스도 가능하고 상대 빈곤이 더 높고 절대 빈곤이 더 낮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대 빈곤은 하지만 상대 빈곤은 안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가능해요. 이거 위치 바꾼다고 해서 맞는 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모두 상대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야. 상대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 나라의 소득 분포나 그 나라의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의 기준선이나 그 나라에서 상대 빈곤율과 절대 빈곤율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쌤이 이미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서 설명할 때 충분히 많이 다뤘었죠. 3번 절대 빈곤은 상대 빈곤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 다 나타나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든 절대 빈곤도 있고 상대 빈곤도 있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절대 빈곤이 아예 하나도 없는 그런 사회는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가정하자면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아무리 부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고 뭐 미국이라든지 수많은 선진국들을 거론해봐도 그 나라 안에서 절대 빈곤자들은 소수지만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 빈곤은 상대 빈곤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 빈곤이든 상대 빈곤이든 이렇게 바꿔줘야지. 둘 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도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겠다. 4번 상대 빈곤은 절대 빈곤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됩니다. 아니 상대 빈곤은 당연히 비교하는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많이 가난하다라는 개념이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뺏긴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절대 빈곤을 가지고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냐 그러면 느낄 수 있다고. 절대 빈곤도. 왜 그렇겠어? 절대 빈곤은 당장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최저 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내가 당장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생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절대 빈곤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옆에 생존 문제가 발생 안 한 애가 보이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되게 못한 것 같아, 뭔가 뺏긴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빈곤도 상대 빈곤도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5번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파악한다. 당연하죠.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둘 다 객관적 빈곤입니다. 반대말은 뭐예요?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이란 말이야. 주관적 빈곤이 뭐야? 내가 빈곤하다고 느낄 때 그걸 주관적 빈곤이라 그러는데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은 보통 국가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월 얼마 밑으로 벌면은 넌 절대 빈곤 가구야. 월 얼마 밑으로 벌면 넌 상대 빈곤 가구야. 이런 객관적인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 객관적 빈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5번 오케이 둘 다 객관적 빈곤이니까 객관적 기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딱 표현을 하면은 무조건 진화론이랑 순환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진순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 외우십시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정확히는 사회 변동을 변동 방향에 따라 구분하는 이론 혹은 관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으로 나오는데 사회 변동 방향을 얘기한다는 게 결국 이거야. 진화론 같은 경우에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개념 시간에 다 배웠었죠.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계속 바뀌는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게 진이고 이게 순이지. 어쨌든 둘 다 방향을 가지고 사회 변동을 분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은 진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각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초기 생명체와 같은 단순 사회에서 각 부분의 기능이 서로 대체될 수 없게 분화된 생명체와 같은 복잡 사회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되게 소소한 것에서 분화된 것으로 열등한 것에서 우월한 것으로 야만적인 것에서 문명적인 것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의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무조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이 시스템이 전성기를 겪고 멸망하면 또 다른 시스템이 나타나가지고 전성기를 겪고 멸망하고 또 비슷한 시스템이 나타나서 전성기를 겪고 멸망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진화론의 설명이라고 봐야 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 기억,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맞지? 이게 진화론이잖아. 사회 변동은 무조건 발전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는 발전의 모습으로 사회가 진화해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이고 니은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 많이 받죠. 진화론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허버트 스펜서라는 영국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양반이 사회학자가
영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인 영국은 요 단계에 와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요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착취해도 괜찮다, 억압해도 괜찮다, 식민 지배해도 괜찮다. 우리가 얘네들 머리채 잡고 발전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잠깐 지배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위 말하는 식민 지배, 제국주의 이런 걸 정당화하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쌤이 개념 완성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답은 기억 니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디귿. 운명론적 관점은 순환론의 설명이잖아. 운명론, 숙명론 이러면 순환론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역동성을 다소 과소평가하면서 인간은 그냥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꿀 수 없고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한 500년 뒤에 분석하면은 그냥 이 흐름이 인간의 어떤 의지랑은 상관없이 항상 나타난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약간 이런 얘기잖아. 리얼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이것도 순환론이란 말이야. 이게 주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특히 주기적 반복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순환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가 주기. 이거 주기잖아요. 주기. 요 일정한 주기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모양이 나타난다. 진화론은 주기 아니야. 여긴 주기가 없어. 그냥 항상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 뭔가 특정 시점을 나눠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냥 여기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주기마다 똑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건 순환론만의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다라는 거. 문안스. 5번. 근데 이번에 앞에 이제 유독 1번이 정답인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약간 일부러 좀 쉽게 내려고 그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 이번에 모의고사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전반적으로 개념 문제에서 특히 1번이 답인 선지가 앞에 많이 나와가지고 일부러 시간 좀 빨리빨리 풀면서 넘어가면서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내는 경험을 한번 쌓아보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딱 알려줬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문헌 연구법,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친절하게도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나올 거다라고도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찾아보면 되는 거야. A, B, C가 각각 뭔지. 고등학생 갑병은 SNS 중독에 관한 연구에 연구 대상자로 참여했는데 갑은 A만 사용한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 SNS 이용 빈도 등에 관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구조화된이라는 표현도 중요하고 문항에 응답했다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구조화, 표준화 정도가 높은 거는 뭡니까?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에 해당되는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란 말이야. 그럼 일단 구조화됐다라는 표현에서 질문지 아니면 실험법인데 문항에 응답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질문지법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응답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니까 아, 질문지법만 사용해 가지고 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을은 B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며 SNS를 하면서 얻는 위안, SNS를 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돼 있고 연구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죠. 뭡니까? 면접법이죠. 너무너무 쉽죠. B는 면접법. 병원 C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자가 진행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각각 SNS 중독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았다. 이게 뭐야? 전에 한 건 뭐야? 사전조사라고 부르는 거고 후에 한 건 뭐야? 사후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사후조사든 사전조사든 둘 다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겠죠. 실험 집단, 통계 집단 나눠가지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참여하기 전과 후에 각각 중독 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인위적으로 측정하는 거잖아.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실험법이지 뭐 실험하고 있는 거지. 여기 이제 참여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가지고 슬쩍 약간 되게 뭐랄까 약간 짜치는 그 참여관찰법의 함정 약간 이렇게 문제 내놨는데 이런 거에 사실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참여라는 단어 보고 참여관찰법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상황에 참여해가지고 사전조사, 사후조사 받고 이 참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제로 SNS 중독 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실험법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면실이지. 실제로 어차피 참여관찰법은 여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지 면접법 나왔으면 실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 또 1번이네. 답이. 또 1번이야. 또 1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원래 질문지법의 시그니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워버리시는 게 편할 겁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건 질문지법이다라는 거.
1번 정답이고요. 2번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양적 연구란 말이야. 양적 연구. 근데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 아니라 질문지법이잖아. 그러니까 질문지법이 면접법과 달리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으로 주로 활용된다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네요. 3번 면접법은 실험법에 비해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에이, 압도적으로 실험법이 높지. 통제를 빡세게 하는 건 당연히 실험이지, 실험. 여기다가 사람들 막 모아놔가지고 세트장 같은 데 가둬놓고 규칙들 엄청 많고 단계 엄청 많고 촘촘하게 연구 과정 구조 꾸려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건 실험법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면접법은 상대적으로 통제가 많이 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앉혀놓기는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정도 얘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격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표현되는 게 보통 면접법이기 때문에 통제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4번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양적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된다.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이나 둘 다 양적 자료 수집법이야. 그러니까 같이 둘 다 양적 연구에서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5번 실험법은 면접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지. 면접법이 오히려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 편견 같은 거 개입될 가능성이 높지. 왜? 면접법은 질적 연구니까. 질적 연구는 원래 소위 말하는 직관적 통찰이라든지 정서적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이입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나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에 비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1번인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6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문제도 친절하게도 아래쪽에다가 기능 갈등 상상론 이렇게 낼 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맨 위쪽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 보고도 기갈상 문제 나오겠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바로 들어가가지고 기갈상 중에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사회화란 무엇이냐?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끝났어.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했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이건 기능론의 완전 시그니처 표현이거든.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게 가치관이고 규범이야. 갈등론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특정 집단 구성원들이 혹은 기득권들이 혹은 지배층들이 합의한 가치와 규범을 내면한다. 그러면 갈등론인 거고, 우리 모두가 합의해가지고 가치와 규범을 만들었고 이 가치와 규범 같은 것들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화가 있고, 이 사회화라는 게 결국은 구성원들을 새롭게 재생산시켜줘가지고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런 게 기능론이 얘기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능론인 거 알아봐야 되고요.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 끝났어. 기존의 권력 구조, 지배층들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를 재생산 혹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배 집단 얘기도 떴고요. 지배 집단의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다시 말하면 노예 만들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갈등론이 바라보는 사회화 혹은 교육의 기능이죠. 병, 개인의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기대를 해석하여 능동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니? 쌤이 개념 완성에서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소개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치 거울을 보듯이 다른 사람이랑 나랑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결국은 일반화된 타자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날 웃기다고 해주니까 난 웃긴 사람이구나 라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그런 건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그 미시적 과정 속에서 나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내면화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인 상상론이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해석한다, 이런 얘기들. 남이랑 상징적 상호작용하면서 해석하는 거, 의미 부여하는 거,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 당연히 상상론이라고 봐야겠죠. 1번, 기능론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상황정의 강조하는 건 상상론이거든요. 틀렸습니다. 상황정의라는 단어는 그냥 상상론의 시그니처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상황정의라든지 생활세계라든지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상상론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2번, 의례관점. 갈등론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거 맞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갈등이 응축되다가 뻥 하고 터져 나오는 현상이 갈등론이 바라보는 혁명이란 말이야.
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결국 사회가 발전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걸 갈등론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갈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없는 사회가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어 애초에 갈등론이 보기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갈등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란 걸 부정하지도 않고 갈등이란 거에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기도 하는 게 갈등론이라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상상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이건 기능론이잖아. 기능론. 이거 사회 유기체설이잖아. 사회의 각 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장기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세포들도 상호의존적으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 거대한 생명체처럼 사회 안에서 각 요소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상호의존, 유기체적인 구조를 이룬다. 이러면은 기능론이지. 4번 을의 관점, 갈등론은 갑의 관점과 달리 기능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히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공격을 받는 건 다소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능론에 해당이 되는 거지 갈등론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우리 사회가 균형, 안정, 조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균형, 안정, 조화 속에서 이 사회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사회 유지, 안정, 조화 상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사회를 꾸준히 다시 한번 재생산해 나가면서 유지해 나가면서 보수주의적으로 사회의 변화는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입장 그거 지배층들한테만 유리한 거잖아라고 갈등론이 기능론한테 비판을 하는 거지. 기능론이 그런 비판을 받는 거지 갈등론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바꿔줘야 되고요. 5번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지 않고 간과한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위치 바꿔줘도 되고 갑병 이렇게 간과한다라고 바꿔줘도 되고. 왜?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란 말이야.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건 거시적 관점이란 말이야. 기능론, 갈등론.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상상론인 거지.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은 기능론이나 갈등론이 됐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6번도 참 쉬운 문제였고요. 무난스 그냥 쌤이랑 개념 완성 무난하게 해온 친구들이었다면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7번. 만약에 6번 문제 같은 거 틀리셨으면 개념 완성을 회독하셔야 돼요. 반복해가지고 책을 보시면서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쌤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번입니다. A, C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론 그리고 차별교제이론, 낙인이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이론에 대한 문제네요. 표는 일탈이론 A에서 C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한 건데 설명 보자.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온라인 도박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쉽잖아. 나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나쁜 가치관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차교론이잖아. 나쁜 애들 만나면 나빠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론이었잖아요. 차교론이고요. B.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사회규범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관이 무너졌거나 혹은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지가 않아가지고 일종의 혼란 상태, 일종의 무규범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에 가깝겠습니까? 뒤르켐의 아노미론이죠. 물론 원래 뒤르켐의 아노미론은 원래 어떤 가치관이나 규범,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관이나 규범이 있었는데 사회 변동 과정에서 그게 무너지면서 무규범 상태가 됐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규범이 탄생해가지고 그게 지배적 가치관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종의 혼란 상태, 아노미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말하는 큰 틀에서 끼워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C. 온라인 도박을 한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결과 부정적 자아가 형성된다. 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됐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당했기 때문에 혹은 차별적 제재 같은 것들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낙인 이론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제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상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에게 범죄자라는 어떤 자아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부여되면 그걸 그냥 내면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 니들이 자꾸 날 쓰레기라고 해? 내가 쓰레기가 되어주지. 이러면서 2차 일탈을 저지르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 낙인 이론입니다. 반복한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요. 반복한다는 게 결국은 처음에 사소한 일탈에서 2차 일탈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일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1번 차교로는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을 본다. 틀렸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는요. 낙인 이론이 쓰는 일탈 이론의 원인이에요.
차별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제재를 때려? 나 엇나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말하자면은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원인으로 다루는 낙인 이론이고, 차교론은 차별적인 사회적 교제죠, 교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쁜 범죄자들을 만나가지고, 일탈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워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선지라서 차교론이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C로 바꿔야지. 2번 B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중시한다. 이게 뭐야?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 이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아닙니다. 뭐예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아노미 이론 두 개가 서로 달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랑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완전 다른 이론이란 말이야. 둘 다 아노미란 단어를 쓰긴 하지만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원인 자체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목표, 돈을 벌어야 된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달성할 제도화된 기회라는 게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과 수단의 괴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랑은 명백하게 다른 이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적어 놓으면 아니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랑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3번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건 뭐야? 반복이잖아, 반복. 처음에는 사소한 일탈을 저질렀습니다. 온라인 도박이 처음에는 사소한 일탈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연한 일탈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소소하게 일탈을 한번 딱 저질렀네. 근데 비난받아. 근데 차별적으로 제재받아.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는 역시 낙인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번 차교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둘 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합니다. 둘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이론이고요. 둘 다 묶을 수 있다고, 이렇게. 둘 다 묶어가지고 상상론에 해당된다고 묶을 수도 있다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는 기능론에 해당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그거잖아. 지배적 가치관과 규범이 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얘네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기능과 역할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사회의 안정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차교론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랑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미시적인 상호작용, 미시적인 사회 구조에 미시적인 사회 분석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나쁜 놈들이랑 상징적 상호작용 해가지고 그래, 차별적으로 교제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제재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상상론에 해당되는 입장이고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5번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있다고 보죠? 낙인 이론이 오히려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에 해당되고요. 이건 뭐 내가 너무 많이 외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탈 이론에 나오는 뒤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차교론, 낙인 이론 중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낙인 이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B랑 C의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오른선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8번 갑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난이도가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문화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 8번까지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올 수준이다. 그러면은 앞부분은 되게 쉽게 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고 나면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한 10문제 중에 한 7문제 이상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8번 밑줄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봅니다. 니은은 2차 집단이자 자발적 결사체이다. 맞아? 회사라는 거는 2차 집단이 맞지. 회사는 기본적으로 친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친밀한 집단이 아니니까. 소위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2차 집단이 맞단 말이야. 자발적인 결사체가 맞냐?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회사는 그냥 공식 조직입니다. 기억나니? 벤 다이어그램.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사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 그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고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2차 집단에 해당되는 거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사회 안에서는 2차 집단은 맞는데 회사라는 게 공식 조직이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라고. 회사는 여기 있다고. 회사 여기. 자발적 결사체가 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는 곳이어야 되고, 특히 돈이라든지 강요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방식으로 돈 때문에 왔어요. 저 여기 돈 없으면 안 다닙니다. 아니면은 뭐 강제 때문에 왔어요. 의무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조직인데, 회사는 전형적인 돈 때문에 모이는 조직이잖아. 자기의 신념과 가치 때문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
2번 디귿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시작부터 틀렸어. 쌤이 이거 개념 완성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어. 보상이나 제재는 기본적으로 역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역할 행동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역할 행동은 실제로 이 사람이 한 행동이고요. 보통 과거형으로 표현되는 거. 역할은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지위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거야. 기대받는 것 때문에 아무도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실제로 한 행동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지. 제재를 받는 거고. 디귿에 나와 있는 거 올해 우수사원상 수상하는 거. 그거 뭐 당연히 회사원으로서 잘했으니까 수상 받았겠지. 그건 역할 행동이라고. 회사원으로서 역할을 잘 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할 행동인 거고, 회사원으로서 이런 포지션을 맡고 있다 그럼 그건 역할인 거고, 그 역할이 있다고 상을 주진 않는다고. 3번 리을은 기업과 달리 성취주의이다. 과장은 어머니와 달리 성취주의다. 둘 다 성취주의예요. 성취주의랑 귀속주의 구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포지션이라면 그런 것들은 귀속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머니가 태어나기만 하면, 살아있기만 하면, 나이가 들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성취주의란 말이야. 어머니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건 당연히 성취주의라고, 귀속주의가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지. 과장도 마찬가지지. 회사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되게 빡센 성취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쵸? 태어났다고 해서 다 과장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성취주의라고 봐야 된다. 둘 다 성취주의다. 4번 미음은 이익사회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대학교 이익사회 맞냐? 이익사회 맞지. 이익사회 무슨 뜻인지. 이익사회 벤 다이어그램 밖에는 공동사회들이 있습니다. 공동사회는 어떤 애들이 있나요? 갓도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냥 스르륵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야 지금부터 이거 할 거니까 뭉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이익사회라면, 공동사회는 스르륵 어쩌다 보니까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이 스르륵 생겼네. 그냥 친구들 옆에 흙 퍼먹는 보고 나도 흙 퍼먹다 보니까 또래 집단이 스르륵 생겼네. 그냥 사람들 어디 여기저기서 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생겼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공동사회라면,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뭉쳐 이래서 뭉친 거란 말이야. 당연히 대학교는 뭉쳐 이래서 뭉친 거지. 교육할 거니까 뭉쳐 한 거지. 2차적 사회화 기관 맞냐? 2차적 사회화 기관 맞죠?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갓도지 정도밖에 없어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아주 기초적인 것들, 원초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2차적 사회화는 소위 후기 아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이후에 모든 집단이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도요, 대학교도요, 학교도요, 중학교도요, 그 이후에 있는 뭐 학원이라든지 그 외에 뭐 밖에 나가서 성인들끼리 어울리는 동호회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싹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아. 뭐 동창회 이런 것들. 갓도지 정도 빼면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4번이 정답. 5번 비읍. 갑의 역할 갈등이다.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지 고민하는 건 진로 고민이야.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 그냥 진로 고민이라고. 내가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런 거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야. 역할 갈등은 뭐야 돼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2개 이상의 역할들이 나와가지고 이 역할들이 충돌해가지고 둘 중에 뭘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 앞으로 내가 뭐 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인 거지 역할 갈등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9번 사회적 소수자 문제라고 맨 위에 나와 있네요.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두 사례를 종합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두 사례 모두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그지? 갑국에서는 민속음악인들이 과거에는 직업을 이유로 차별받았으나, 옛날엔 차별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어. 옛날엔 차별받았는데 요즘엔 차별 안 받아. 시간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였다가 아니었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을국에서는 병국 출신 유학생들이 병국 국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국에서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어. 병국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병국 국교를 믿고 있는 거니까 아무 차별이 없었겠지만, 을국에서는 종교가 다르거나 아니면 종교를 안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병국 국교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공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국에서는 병국 국교를 믿고 있어도 차별을 안 받는데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데, 을국에서는 병국 국교 믿고 있으면 차별을 당한다. 위에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아래에서는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답이겠어? 여기 찾아보면 된다고. 아 이거네. 5번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시대에 따라서 차별이 달라지는 거, 장소에 따라 차별이 달라지는 거 각각 얘기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인 거지. 뭐 나머지 얘기들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적인 특징에 의해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긴 둘 다 문화적 특징이에요. 종교를 믿는 건 문화적인 특징이고요. 신체 특징이 아니라. 민속음악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체 특징이 아니라 문화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신체적 특징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신체적 특징으로도 규정될 수 있지만 문화적 특징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거야. 2번.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물론 역차별 초래할 수 있지만 여성에게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우대 정책을 하면 남성 쪽에서 야 이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 거지만 여기 역차별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3번 개인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면서 노인일 수 있고 장애인이면서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일 수 있고 뭐 그렇게 중첩돼서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아니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여기 제도적 노력이랑 관련된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5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10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로 나온 계층 이동이랑 관련된 도표 통계 문제죠. 첫 번째 도표 통계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봐야 돼. 생각보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닐 수 있어. 표는 갑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왜 굳이 부부의 계층을 동일하게 만들어줄까? 왜냐면 부모님의 계층이 똑같아야지 엄마 아빠가 계층이 달라가지고 나타나는 복잡한 상황을 없애버릴 수 있거든. 그냥 똑같다고 치는 거야. 아빠가 상층이면 엄마도 상층이고 그냥 이렇게 쳐야 문제가 좀 단순해지거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자녀가 막 2명, 3명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님에서 자녀로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하는 과정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문제 낼 생각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고 A, C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A, B, C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게 상중하 중에 뭔지를 당연히 알아내야 될 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 A, B, C로 감춰져 있으면은 이거 안 알아내면 문제 못 풉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알아내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가 있어. 그냥 동그라미가 있고 이 스트라이프 동그라미가 있고 줄무늬가 쳐져 있는 그리고 꽉 찬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구분을 좀 해놔야 돼. 이건 사람 숫자를 나타낸 거야. 그냥 여기 한 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동그라미 하나 있을 때마다. 동그라미 한 개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이 빈 동그라미는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들. 이건 대물림이래. 대물림. 다시 이렇게 하자.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이랑 자녀의 계층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대물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스트라이프, 이 줄무늬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상승이동.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자녀의 계층이 높았다는 의미지. 부모님에 비해서 자녀가 계층이 상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꽉 찬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하강이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스리슬쩍 표시를 좀 해두자고. 그럼 이제 우리가 A, B, C가 상중하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가 있냐. 놀랍게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100% 일단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올 거 같니? 중층이 무조건 먼저 나와. 자,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A, B, C가 각각 자녀 세대 상층이든 중층이든 하층이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녀라고. 자녀들이야. 부모가 아니라. 근데 자녀인데 C가 있잖아. 자녀인데 자녀 중층이든 상층이든 하층이든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자녀들은 있잖아. 부모님보다 계층이 높은 애들도 있고 낮은 애들도 있단 말이야. 상승 이동을 한 애들도 있고 하강 이동을 한 애들도 있단 말이야. 헷갈리나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부모님도 상중하가 있겠지? 자녀도 상중하가 있어. 그 외의 계층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녀 계층 중에 고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 중에 C가 있을 거야. 여기 중에. 뭐가 부모님보다 계층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까? 중층밖에 없잖아. 중층밖에. 야, 봐봐. 하층은 부모님보다 계층이 높을 수가 없죠. 부모님 극하층 이런 게 없으니까. 하층은 부모님보다 높을 수가 없고 상층은 부모님보다 낮을 수가 없는 거야. 중층만이 부모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층이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니?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게 하강이동과 상승이동의 불가능성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둘 다 가능하면 무조건 중층이야. 상승이동도 되고 하강이동도 되네. 그럼 A는 뭐겠어? 이제 느낌 오니? 요 안에서 고르면 돼. 상중하, A가 상중하 중에 뭔지를 고르면 된다고요. A는 대물림 안에도 있었고 가만히 있는 애들은 다 있을 수 있지. 상층도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중층도 하층도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상승이동 한 애들도 있는데 뭐가 없어? 하강이동이 없네. 다시 말하면 부모님보다 자녀가 계층이 낮아지는 경우가 없는 애들이 자녀 A 계층이네. 그럼 뭐겠어요? 상층이지 뭐. 이해됩니까? 부모님보다 계층이 낮아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자녀 상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보다 계층이 낮아질 수가 없다고. 자녀 하층은 어때? 부모님보다 계층이 낮아질 수 있지 당연히. 그리고 대물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녀 상층만큼은 부모님 극상층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상중하로만 구분되는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상층이 된다고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B는 하층이겠죠. 왜? B는 오히려 상승이동이 없단 말이야. 상승이동이 안 된다고. 상승이동. 이게 안 된다고. 하층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하층이기 때문에 극하층에서 올라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상중하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중하를 알아낸 상태에서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다 풀어봅시다.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설마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랑 뭐 자식이랑 지금 대물림한 애들보다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으니까 되게 개방적이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동한 애들이 있기는 해.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애들이 있어. 그럼 무조건 개방적이냐? 이거 퍼센트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 몇 퍼센트만큼이 개방이고 몇 퍼센트가 폐쇄인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냥 계층 이동을 하네, 폐쇄적이 아니네, 개방적이네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무리가 있고 그냥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런 표를 그려본다면은 부모님 상중하 요렇게 해가지고 자녀 상중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요 안에서 자녀의 계층 퍼센트는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여기 6칸이고 6칸이고 8칸이잖아. 실제 사람 숫자가 668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럼 다 더하면 몇 칸이야? 20칸이지. 그럼 20칸을 100%를 합쳐서 100%라고 잡으면은 총 20명의 사람들을 100으로 나누면은 100으로 잡아주면은 이 한 명의 사람 숫자당 여기 하나 동그라미당 5%씩 먹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5 곱하기 20을 해야 100%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6개 칸이면은 30 상층, 중층 같은 경우에 8개 칸이니까 40 하층 같은 경우는 또 6개 칸이니까 5 곱하기 6 해가지고 30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6칸, 6칸, 8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100%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자녀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중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 자녀 계층이 폐쇄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폐쇄적이라는 말은 이제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오케이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거야. 야 어쨌든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폐쇄적인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텐데 쌤은 개인적으로 그게 좀 위험하다고 봐요. 사회학적으로 개방적, 폐쇄적을 나누는 퍼센트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퍼센트를 가지고는 폐쇄적, 개방적을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따로 제시되지 않는 한. 2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이아몬드형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 그치? 다이아몬드형에 해당돼. 30, 40, 30이기 때문에. 3번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이거는 뭐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은근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표를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요 표는 쌤이 개념 완성에서도 한번 그려주면서 요 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슬쩍 얘기하고 넘어갔던 표죠. 자, 보세요. 상층, 하층, 중층에 있는데 자 자녀 계층 중층부터 한번 봅니다. 보통 중층부터 보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중층 중에 계층 대물림은 한 애들이 2칸이 있어. 그러면 전체 중에서 몇 프로야? 10%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중층이 총 40%인데 그 중에서 이 10%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부모도 중층이고 자녀도 중층인 대물림을 한 애들이란 뜻입니다. 여기다 10 적어주면 되는 거죠. 2칸이니까 10, 5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 5 곱하기 4 해가지고 한 애들은 상승이동에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쌤이 그 표 그리면서 개념 완성에서 했던 얘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 위치가 상승이동이거든.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근데 중층, 자녀 중층 안에 찾아야 되니까 얘만 상승이동이란 말이야. 왜 그러겠어? 부모님은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이면 상승이동 한 거거든. 부모님이 하층이었다가 자녀 중층까지 올라온 케이스니까 여기 4칸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20%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5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하강 이동한 애들은 10 여기다 적어주면 될 겁니다. 부모님은 상층인데 자녀는 중층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천천히 채워나가는 거 보이죠? 하나 더. 상층 한번 가볼까요? 자녀 세대 상층 중에서 대물림한 애들 15%야. 3칸이니까 그지? 자녀 세대 상층인데 부모 세대도 상층인 애들이 15%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여기 합치면 얼마 되겠어? 당연히 남은 15% 가져가겠지. 여기다 상승 이동한 애들이니까. 여기 합치면 15%다. 부모님 중층에서 상층, 부모님 하층에서 상층 다 상승 이동한 애들이고 15% 가져갑니다. 자녀 세대 하층에 보면 대물림한 애들이 10%거든요. 2칸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녀 하층, 부모 하층인 애들이 10%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 20%다라고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4칸에 해당되는 애들 부모 중층에서 하층으로, 부모 상층에서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애들이니까.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생각하면 돼. 범위를 잡아보면 돼. 여기 부모 세대 하층이면은 얘랑 더해가지고 여기 하층 얼마인지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일단 여기 2개 더하면 얼마야? 30%란 말이야. 여기는 여기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는 상층인 케이스. 여기는
얘랑 합치면 15%이긴 하지만 범위를 잡아본다면 얘한테 15%다 몰아주는 상황을 가정해도 15%, 20%, 30% 하면은 최대 45% 나온단 말이야. 최대 45%. 맞냐 안 맞냐? 여기 물음표에 해당될 애들 최대 45%예요. 30이고 여기 합치면 15%라서 얘한테 최대한 15%다 몰아준다고 쳐도 합쳐봤자 45%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절대로 50%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부모 세대 4층 인구의 비율은. 범위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최대 45%다라고 잡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몇 번 더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4번 자녀 세대의 계층에서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층이 가장 많다. 자녀 세대에 상층과 하층과 중층의 계층이 있는데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숫자 어딨어? 계층 대물림 얘잖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 계층 대물림 받을 때 숫자가. 여기 있네. 여긴 3칸이고 나머지는 2칸이잖아. 그 상층이 제일 많은 거죠. 상층이 제일 많다. 이거 정답 선지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정답 선지 그냥 A, B, C가 상하, 중이라는 것만 구분해내면 그냥 이거 숫자 세라는 거잖아. 대물림한 애들 3칸, 2칸 이거 가지고 문제 풀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3번 선지랑 5번 선지가 좀 까다롭다고는 해도 4번 선지가 너무 명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아마 풀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5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럼 이 다이아몬드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려면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40% 중층보다 더 많은 중층 퍼센트를 가지고 가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쉬울까요? 혹은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게 잘 생각을 해봐. 쌤이 그냥 얘기하는 걸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도 가능하거든. 이게 지금 20%만 채우면 되고 여기 두 개 합쳐가지고 15%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우의 수를 막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얘를 사회통합이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15%를 다 얘한테 중층 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20%를 다 얘한테 중층 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 15, 10, 20 해가지고 35에 25에다가 20 하면 여기 45%까지 될 수 있겠죠. 최대 중층이. 그럼 여기 45% 되고 나머지는 여기 빵 들어가고 여기 20% 다 몰아주면 여기 빵이니까 여기 합쳐서 25%. 여기 15% 다 몰아주면 얘 빵이니까 여기 30%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으로 몰아주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20%를 다 주는 상황도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 여기다가 20% 다 줘버리면 15, 10 그리고 20 해가지고 여기가 45%가 돼 오히려. 그리고 여기 빵이고 여기 빵이고 여기 15% 다 몰아줘 버리면은 20,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4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빵이니까 여기는 10만 남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건 또 모래시계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중층이 제일 낮은 케이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까처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 세대가. 이렇게 모래시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사회통합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날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자, 11번부터 바로 이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주류, 하위, 반문화 셋 중에 하나래요.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한 입장은 yes라고 대답하고 하나의 입장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이 질문이 뭘 뜻하는지부터 생각을 빠르게 해보면서 가는 게 좋겠어. 한 사회 내에서 일단 A, B, C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하자고.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한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만 공유하는 문화는 하위 문화잖아요. 하위 문화. 하위 문화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란 말이지. 하위 문화인가? 근데 하위 문화에는 당연하지만 반문화도 해당된단 말이야. 반문화도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즐기는 문화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는 하위 문화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A랑 B 중에 하나는 yes, 하나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아니요라고 혼자서 대답할 만한 이 문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류 문화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위 문화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반문화나 하위 문화는 둘 다 yes라고 대답할 거고 주류 문화는 혼자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기 때문에 A, B 중에 주류 문화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류 문화가 A, B 중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인가라고 물어보면 이거 반문화잖아. 그냥 반문화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셋 중에 반문화만 혼자 yes라고 대답할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니까 어쨌든 A와 B 중에 yes라고 대답하는 반문화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A와 B 중에 반문화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와요? A, B 중에 주류 문화도 있고 반문화도 있습니다. 그 A, B가 각각 주류 문화 아니면 반문화 중에 하나란 뜻이겠지. 그러면 C가 자동으로 하위 문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문제에서는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실제 이 질문이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질문이 A, B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질문이 이게 나온다라면은 A, B 중에 각각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 주류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 반문화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지. 구분할 수 없는 이라는 질문이 보통은 A, B, C 중에 하나를 딱 구분해내는데 쉬운 질문이 된다라고 쌤이 종종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문제를 풀면서 말씀은 드려왔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쌤이 천천히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만한 유형이거든. 이런 문제는 좀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면 금방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그 다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B와 C 중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인가라고 물으면 주류 문화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주류 문화밖에 없기 때문에 B와 C 중에 주류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주류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B와 C 중에 주류 문화가 있으면 C가 이미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B가 주류 문화가 되는 거고 A가 자동으로 반문화가 된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가 나왔단 말이야. 1번부터 보자고.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반문화를 향유해도 주류 문화를 향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한국에 있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자본주의를 반대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라면은 먹어야지. 라면은 먹어야지. 혹은 김치는 먹어야지. 혹은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퍼먹겠지. 한국 사람이라면.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반문화를 향유한다고 해도 주류 문화의 모든 요소를 거부할 수는 없다. 향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번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문화 다양성 증가엔 주류 문화가 기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주류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혹은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란 말이지. 한 사회에 다 주류 문화밖에 없다면은 사회 집단별로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건데 오히려 하위 문화가 한 사회 전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 구성원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문화다 보니까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화의 역동성이랑 관련된 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류 문화는 다양성 증가랑 상관없어. 하위 문화가 관련이 있지, 반문화가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번 C가 아닌 A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문화는 원래 다 하위 문화니까요. 쌤이 이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랑 관련해서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하나 그려드리죠. 한 사회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포함시킨다면 어차피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한 사회 안에 있는 모든 문화는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란 말이지. 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거나 원래 문화는 공유하는 거니까 대다수가 공유하는 게 아니면 특정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거일 거야. 그래서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인데 그 하위 문화 안에서도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쌤이 개념 시간에 얘기해 줬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문화가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반문화 자체가 원래 하위 문화 안에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이거 전혀 아니지. 이거 벤 다이어그램 보면 돼. 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야. 대다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고 뭐 김치 먹기,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이고 반문화나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같은 경우 반문화 같은 경우에 뭐 운동권 문화라든지 히피 문화라든지 이렇게 쌤이 개념 시간에 많이 정리해줬던 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관에 저항하는 문화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다면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있다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마블의 어벤져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대다수 구성원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규범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와 루피 멋있다, 나루토 멋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에 해당되는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인 거고 얘네들을 합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뿅 하고 대다수 구성원들이 즐기는 문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류 문화를 나머지 문화들을 합집합을 하면 주류 문화가 갑자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지. 5번 가에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주류 문화랑 하위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건 원래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안 가리고 모든 문화의 공통점이야.
모든 문화 분류의 공통점이라고 정확히 말하면은. 아니 시대와 사회에 따라 모든 게 상대적으로 규정되지. 왜냐면 어떤 시기에는 주류 문화였던 게 어떤 시기엔 반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머리 이렇게 상투 틀고 다녔잖아. 그 옛날에는 당연히 주류 문화였겠지.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근데 요즘에는 하위 문화잖아. 딱히 뭐 시대적 지배적인 가치관과 규범에 저항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에 해당되겠지만 요즘에 상투 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있으시겠죠 아마? 저기 뭐야. 저기 서당 같은 거 많은 거기 어디지? 막 그런 데 있잖아. 청학동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막 예절 교육하고 막 그런데 거기 가면 그런 어르신들 좀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류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주류 문화였던 상투 틀기 문화가 요즘 한국 사회로 오면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거꾸로 옛날엔 반문화였던 게 요즘엔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때 다 결혼을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잖아.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20대에 결혼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주류였지만 요즘엔 하위 문화가 될 수 있고 20대가 아니라 막 30대, 4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 옛날엔 되게 하위 문화였단 말이지. 근데 요즘엔 되게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문화는 원래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나라마다도 다르고요. 시대마다도 달라지고요. 똑같은 문화가 여기서는 반문화지만 여기서는 주류 문화다. 여기서는 하위 문화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였지만 여기선 반문화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은 구분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다들 예스라고 대답할 거거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보통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구분할 수 없는 거랑 관련해가지고 좀 쉽게 문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구분할 수 없다가 보통 좀 더 쉬운 질문이 되거든. 근데 여긴 구분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좀 더 까다롭게 꼬아놨는데 어쨌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찬찬히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푸는 게 핵심인 문제였다고 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틀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면 방금 쌤이 해준 해설을 몇 번 정도 더 보면서 이 문제 유형 자체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2번 갑니다.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국에서는 일상 속 외래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중심으로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거 주제 뭔지 몰라 그치? 그럼 선지부터 슬쩍 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목적으로 하니 사회운동 얘기가 나오네? 사회운동 얘기? 다 사회운동 얘기네? 그럼 주제가 사회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1번부터 한번 볼게.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이냐. 야 이건 여러분들 부모님도 맞죠. 이상한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이 어떻게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래요? 혁명적 사회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엎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옛날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명적 운동에 해당되는 건데 이건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라고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쓰던 고유어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옛날에 쓰던 문화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복고반동적 사회운동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니은은 과거의 사회 질서로 되돌아가려고. 이게 복고인데 여기 1번은 혁명 얘기하고 있는 거고 2번이 이제 말하자면 복고에 해당되는데 이거 복고 아니거든요. 문맹 퇴치 운동은 원래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으니까 대학생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문맹 퇴치 운동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개혁에 해당되는 거예요. 니은에 해당되는 건 개혁입니다. 개혁적 사회운동. 이게 혁명은 아니야. 사회체제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건 아닌데 지금 사회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요 안에서 글 못 읽는 사람들을 글 읽게 해줄 수 있도록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자, 진보시키자 약간 이런 느낌이 때문에 이런 거는 혁명까지는 아니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부 부분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적 사회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건 복고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과거의 사회 질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뭐 고유어 쓰지 못해가지고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 딱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랑은 상관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원래 사회운동은 다 신념과 가치 기반입니다. 원래 사회운동의 특징 쌤이 정리해 줬었어요. 개념 완성 시간에.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개념 완성 책.
원래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게 사회운동이고요. 사회운동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종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전반적으로 했었거든. 그 사회운동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 원래 모든 사회운동이 그런 거니까 얘네들 다 사회운동 맞으니까 X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5번 기억, 니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다. 이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체제는 인정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문맹을 퇴치하라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둘 다 사회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운동이 맞겠네요. 그러면 12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13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은 문화 이해 태도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이해 태도라고 그러면 원래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표현 문화 이해 태도, 자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세 개 나오는구나.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가? 아니오라고 혼자 A로 가고 있어. 나머지는 둘 다 Yes라고 가고 있고.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가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박탈당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태도는 뭐냐? 사대주의지 뭐, 사대주의. 우리 문화를 내리깔고 저들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들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게 사대주의고, 그게 우리 문화의 중차성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혼자 아니오로 대답하는 쪽으로 와야 되겠고, C랑 B 같은 경우에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아니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죠. 1번 A는 사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사대주의자들은 미국이 최고야, 미국의 영어가 최고야,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에 중국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대주의의 선지입니다. 상대주의가 모든 문화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모두가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태도고요. 2번 B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릅니다. B가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라면 그 뭐야? 평가 안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상대주의잖아? 그러면 B를 상대주의라고 가정하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그럼 자동으로 C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데, 여기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Yes라고, 그리고 상대주의가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건 상대주의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C에 상대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B가 상대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맞지가 않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번 C가 자문화를 타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태도야.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지, 그치? 우리 문화가 최고야, 국뽕,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C가 자문화 중심주의면 B가 상대주의가 될 거 아니에요. 가에는 자문화 중심주의만 Yes라고 대답하는 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냐?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가 국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야. 국수주의라는 게 뭐예요? 누들 아닙니다. 국수라는 건 우리나라의 순수한 혼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순수한 혼을 지켜나가야만 되니까 니네 오지마, 니네 열등한 문화, 오랑캐들 문화 우리나라에 안 들여줄 거야. 이게 국수주의란 말이야. 자문화 중심주의가 원래 국수주의 혹은 제국주의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4번 가에는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거든요. 절대주의에 뭐가 있습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가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들어갈 수가 있지. 왜냐면 절대주의인가?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들어가면은 여기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고 아니오로 대답하면 상대주의란 말이야. 절대주의의 반대 개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없다라고 해놨으니까 틀렸죠. 5번 가에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바라보는가가 들어간다면 여기 Yes라고 대답하는 거. 해당 사회 맥락,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 이러면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면 C가 상대주의가 되고 B가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건데,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 타문화와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다른 문화랑 싸우지. 상대주의는 싸우지 않아. 니네 입장도 있고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요거는 B는 C로 위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높다를 낮다로 바꿔주는 게 맞는 선지로 바꾸는 방법이겠죠 라고 하면서 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14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이랑 리을부터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아래쪽에 슬쩍 보시면 문화는 좁은 의미라느니, 문화가 한 사회 구성, 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문화 이런 거 문제로 나왔었잖아, 그지?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보여준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이거 공유성인데? 이거 변동성인데? 이런 식으로 문화의 속성이랑 관련된 문제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의 영역이야.
기본적으로 공유성이라는 게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문화의 속성이야.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고정된 거 아니라 변화한다. 이건 변동성이랑 관련된 내용인 거고,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총체이다. 이건 총체성이잖아. 그치? 문화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자 지금 문화의 속성이랑 관련된 선지가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기억부터 기억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됐다.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면은 우열의 평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됐다고 얘기하려면은 이건 우월한 문화야라는 그 맥락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잡이라는 생일 문화가 우월하다고 지금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식이야. 그냥 애기 태어나가지고 1년 되면 애들한테 뭐 잡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넓은 의미의 문화지, 좁은 의미의 문화. 우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전혀 여기서 맥락적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니은은 문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공유성을 나타내는 예시가 맞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명주씨를 잡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여긴다.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네요. 니은 정답입니다. 디귿은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잘 보시면 돼요. 시대에 따라 돌잡이 물품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 변동성 맞잖아. 시대마다 돌잡이 물품을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몰라 뭘로 했을까? 뭐 명주실 뭐 이런 걸로 했다면 요즘에는 보통 돈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휴대폰도 막 놓더라. 휴대폰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잡으면 유튜버라고 막 그러면서 카메라 같은 것도 막 설치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진짜로 문화가 바뀌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리을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로서의 총체임을 보여준다. 돌잡이 물품의 구성은 경제 발전 수준, 경제적인 또 다른 문화,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도 비물질 문화로서 또 다른 문화의 영역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총체성 맞지.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다라는 것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역시 1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풀어본 것 중에 좀 난이도가 있다 싶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11번 정도밖에 없어. 아니면 앞에서 풀어봤던 10번의 계층이동 문제 정도? 그거 외에는 이 정도면은 사회문화에서는 되게 기초적인 개념 문제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풀어본 문제 중에 10번, 11번 말고 다른 문제를 틀렸다면은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이고 암기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념을 N 회독하면서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 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거 뭐야? 도표통계 문제지? 복지제도야 정확히 말하면은. 갑국 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랑 동일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로 내겠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A와 B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니까 A와 B가 일단 뭐는 아닙니까? 사회 서비스는 아니야.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사회 서비스는 아니고 A는 사전 예방, B는 사후 처방이라고 하니까 A가 사회보험이고 B가 공공부조네요. 이건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죠. 사전 예방은 사회보험이고 사후 처방은 공공부조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중에 A, B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 되게 중요하지. 이런 건 무조건 중요해. 전체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두고 출발합니다. A와 B의 중복 수급자라는 비율도 나와 있는데 쌤이 앞에서도 이 복지제도의 도표통계랑 관련된 문제들을 개념 완성해서 풀어주면서도 이게 벤 다이어그램 비스무리한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문제가 복지제도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 이게 중복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잖아. 교집합에 해당되는 친구들. 그걸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가. 1번 A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이죠. B는 사회보험에 해당된다. 공공부조죠.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 2번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갑국이 을국의 1.5배다. 숫자 물어봤다. 비율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나라마다 실제로 숫자를 구해야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A와 B의 합집합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여기 밖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혜택 안 받는 애들이고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면 얘네들 전체잖아 그냥. 얘도 하나 이상 혜택 받고 얘도 하나 받고 2개 받고 그러니까 다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거니까 합집합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합집합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A, B 더하고 교집합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똑같이 갑니다. A, B 더하고 교집합 빼줘요. 그럼 몇 프로 나옵니까? 12에다가 3 빼면 9% 나오죠? 이게 합집합이야. A와 B의 합집합.
A와 B 둘 중에 하나라도 적용받는 A 또는 B의 수급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9%인데 여기 200명이라고 치자고 갑국 인구는 을국은 100명이라고 치고 그럼 실제로는 몇 명이에요? 18명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전체 인구를 200명이라고 친다면 을국 같은 경우에 100명 안에서 몇 퍼센트인지 찾아보면 돼. 10이랑 6이랑 더하면 16 빼기 4 하면은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12%니까 실제로도 12명일 거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수급자 숫자가 각각 18명이랑 12명이란 말이야. 비율로 따지면은 9%랑 12%지만 실제 수급자 숫자로 따지면은 18명이랑 12명이란 말이야. 그럼 1.5배 맞아 아니야? 맞지? 맞지? 1.5배. 1.5배. 절반만큼 딱 큰 거. 2번이 바로 답이 돼 버린단 말이야. 막 어렵냐? 어? 막 선생님 저는 수학에 약해가지고 막 이런 문제를 못 푸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문제냐고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도표통계 문제 중에서 보통 계층이동이랑 요 복지제도 문제까지는 요즘에 좀 쉽게 내는 약간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쫄지 마시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계속 익숙해져 나가기 바랍니다. 3번. 각국에서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 받는 수급자 수는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보다 많다. 이것도 숫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숫자. 갑국 안에서 물어보고 있어. 을국이랑 넘어서 비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갑국 안에서 비율로 따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갑국 안에서만 논다면 그냥 요 안에서 그냥 퍼센트로 따져도 수치 비교는 가능하거든.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뭐예요? 사회보험이야. A란 말이지. 원래 사회보험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거니까 이 제도의 혜택만 받는다라고 지금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있는 애들 물어보는 거야? 얘네 물어보는 거지. A만 받는 애들. 얘네들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 A에서 교집합 빼면 된단 말이야. A에서 교집합 빼면 얼마 나와요? 2% 나온다고 갑국 안에서. 갑국에서 2%에 해당되는 요 사람들. A와 B의 중복 수급자는 얼마야? 3%란 말이야. 3%. 그지? 그럼 2%는 3%보다 많다. 아니죠. 갑국 안에서 2%보단 3%보다 많겠죠. 4번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이것도 을국 안에서 그냥 퍼센트 구해가지고 하면 돼.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그냥 물어봤습니다.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면 아까 강제가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A였지만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이것도 또 A네.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라는 게 뭐야? 내가 혜택 받는 사람이 내가 돈 낸다 이 얘기잖아. 사회보험은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험료 걷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A의 수급자 수 얼마예요? 을국에서 10% 여기 해당되는 10%. 그러면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 얼마야? 4%. 그럼 10%가 4%에 1.5배냐? 1.5배 아니잖아. 1.5배 아니잖아. 갑국 안에서 10%, 아니 을국 안에서 10%, 을국 안에서 4% 이렇게 비교하면 1.5배가 아니라 2.5배죠.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다. 5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 상호부조면은 사회보험이니까 A.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수급자 수보다 많다. 이거 수급자 숫자 그냥 비교하는 거죠. 갑국 안에서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갑국 안에서 A, B 비교해 보면은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보다 수급자 수가 많냐?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보다 많냐? 적잖아. 지금 갑국 안에서 5% 7%로 갑국이 더 A 수급자가 더 적기 때문에 바로 틀린 선지. 을국은 오히려 A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국 을국 위치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틀린 선지다라고 나라 안에서 그냥 수급자 비교하면 퍼센트로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나라를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숫자 물어보고 갑국 을국 숫자 물어보고 넘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200명 100명 요거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그것만 잘 감안해 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도표통계 문제 치고는 이 정도면 난이도가 거의 한 하하 정도 약간 아니 하하까지는 아니야 한 하중 정도 약간 요 정도에 해당되는 난이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쫄면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6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페이지에서 요런 거 이제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겁니다. 문화 변동이랑 관련해가지고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간접 전파, 문화 융합, 문화 동화, 문화 병존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복잡하게 문제를 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야. 또 문화 융합, 변동 이런 거 다루는 것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쉬운 편이야. 한번 풀어보자고. 1번. 갑국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가? 갑국 한번 보자. 갑국에서는 갑국의 땡땡 회사가 최초로 고안한 소매점 운영 방식인 A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 회사가 최초로 고안한 소매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발견입니까? 원래 있던 걸 찾아낸 거야? 만들었다고 지금 돼 있잖아. 고안했다고. 이거 발명이지, 발명.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 발명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혹시나 모르니까 갑국에 뭔가 추가적인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나타날 일이 있나? 을국의 회사가 갑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배워왔다. 그럼 이제 을국에서 문화 변동이 일어났지 갑국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래쪽으로 쭉 가면 이제 갑국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에이, 갑국에서는 발명밖에 없었네 라고 그냥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걸 발견하고 이런 건 없네. 2번,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을국의 네모 회사는 갑국의 직원을 파견하여 배워온 A를 을국의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해서 일단 A가 어떻게 넘어왔어? 직원 파견해가지고 넘어왔지. 사람이 가가지고 배워왔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야? 직접 전파야. 직접 전파. 를 통해서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 겁니까? 직접 전파로 넘어온 A를 을국의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해가지고 합쳤어. 이게 뭐지? 문화융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소매점 운영 방식 B를 개발했으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서 문화융합이 나타났어. 어디서? 을국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융합, 문화 변동이 나타나냐? 나타났네. 2번 정답.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더 복잡하게 꼴 수도 있거든.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3번, 을국에서는 병국에서와 달리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융합이 일어난 건데 융합은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된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새로운 소매점 운영 방식 B가 생겨났는데 여기 보면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도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접목이 됐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란 게 나타났을 때 자기 문화 정체성이 상실된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인 거예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을국에서 상실된 적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4번, 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달리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병국도 을국도 자발적이야. 잘 보면은 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B가 적용된 네모 회사의 소매점이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매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돼 있거든. 을국의 네모 회사가 병국에 진출해가지고 이 B라는 걸 전해준 거니까 회사가 진출했다는 건 사람이 갔다는 얘기겠지.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문화 병존이 일어난 거지. 기존에 있었던 문화 요소인 병국의 전통 방식도 같이 있고 그리고 B가 적용된 소매점도 함께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존이 나타난 거고 이거 뭐 여기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각자 이 나라들이 스스로 받아들인 개념이에요. 강요해가지고 막 총 들이대면서 야 지금부터 편의점 이런 식으로 운영해 이런 거 없다고. 야 지금부터 CU 다 없애. CU 다 없애고 뭐 외국에 있는 하여튼 외국에 있는 그런 편의점 이름으로 다 교체해 이런 식으로 한 거 그런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발적 문화 접변이 안 나타난 케이스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둘 다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5번, 갑국과 을국에서는 문화 융합, 병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을국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지 갑국에서 나타난 적이 없어. 갑국에서 그냥 발명 하나만 일어났던 거지. 병국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난 건 맞지만 어쨌든 이선지는 틀렸습니다. 갑국을 잘못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17번 넘어가 보죠.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 A, B는 각각 관료제 아니면 탈관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A를 B로 대체하고 있다.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야. 왜냐하면 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기대 때문에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돼 있는데 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건 원래 탈관료제잖아요.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빡빡하단 말이야. 기존에 있었던 연공 서열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임금 테이블 같은 게 정해져 있고 그 외에도 상명 하복식 구조, 권위적인 방식, 하향식 의사결정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딱딱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관료제를 유연한 탈관료제로 바꾸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고 외부 환경이나 과업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되고 해체되는 유연한 조직이 바로 탈관료제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기억,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해. 관료제나 탈관료제나 둘 다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인 것도 공통점이지만 둘 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목적으로 추구하는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달려나간다는 부분에서 둘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조직 운영을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다 공통점이라고 항상 기억해 두라고 쌤이 앞에서 개념 완성에서 얘기를 한 적이 많죠. 그러니까 관료제는 나름의 효율성, 탈관료제는 나름의 효율성. 각각 시대가 좀 다르지만 관료제는 산업사회, 탈관료제는 정보화 사회에 최적화된 집단이지만 어쨌든 둘 다 나름의 효율성을 각 시대에 맞춰서 추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니은 A, 관료제는 B, 탈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지. 실제로 관료제는 연공서열이잖아. 소위 말하는 짬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임금도 보상도 승진도 자동으로 되는, 임금도 올라가고 보상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중시하는 게 관료제가 맞고 탈관료제는 무조건 능력 중심, 성과 중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D가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크다. 그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이퀄 분권화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권력을 나눠주는 것. 분업은 둘 다 해.
둘 다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원래 공식 조직 특징이 분업이라서 분업은 둘 다 하는데 그 분업을 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게 하는 게 관료제고 탈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분업을 세분화 전문화까지는 안 하고 분업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실무자들 소위 말하는 맨 아래쪽에 있는 일반 사원들에게 결정 권한을 나눠준다. 재량권을 나눠준다. 권력을 나눠준다라고 해서 분권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딕은 맞는 얘기고요. 릴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하향식은 관료제야. 아래로 내리꽂는 거. 상명 하복, 까라면 까 약간 이런 거는 군대식 조직인 관료제에 좀 더 적합한 얘기라서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될 거다라는 것도 무난하게 풀어봤고요. 여기까지도 다 쉽네. 18번 풀어봅니다.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러면 알아봐야 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실제론과 명목론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명목론, 실제론이 나오는 표현.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개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명목론이고 사회가 개인을 장악하고 뭐랄까 통제하고 구속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론에 가까운 거지. 우리 사회 디지털 기기 활용이 확대되는 거 개인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일 거야? 개인을 중시하는 명목론일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인 사회에서 구속된다라는 걸 간과하고 있다. 필자의 관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필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인 사회에서 구속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겠어?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인 거지. 이게 맞는 거지. 필자의 입장은. 개인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론 얘기 한 번 더 해주고요.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 사회 중시하는 실제론 맞지? 사회 중시, 개인 중시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개인 중심인 명목론의 관점이죠. 사회 특성을 개인 특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거 실제론 입장 맞잖아. 명목론은 뭐라 그래? 사회의 특성은 개인 특성의 총합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어차피 사회는 실체가 없고 개인들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특성이 사회 특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명목론. 실제로는 아니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총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개인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 구조 혹은 케미, 맥락,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이 사회를 규정하고 그게 역으로 개인들을 구속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 특성을 그냥 개인 특성으로 총합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게 실제론의 입장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리얼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면 또 이것도 개인을 중시하는 명목론의 관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입장을 대표적으로 띠고 있는 이론이 사회계약설이고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명목론이랑 관련이 있다. 결국 국가라는 거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으니 국가는 개인에 봉사해야 된다.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계약설이었고 명목론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었다라는 얘기도 쌤이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19번 바로 넘어갑니다. 19번도 꽤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꽤 어려웠던 문제가 맞는 것 같거든, 쌤 생각에는. 이게 경우의 수를 잘 따져야 돼가지고 그런 건데 쌤이랑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자고.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A와 B가 각각 산업 아니면 정보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지는 어려울 리가 없어. 근데 여기 보면 A, B를 비교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가불의 응답을 나타낸 건데 옳은 응답의 개수가 을이 갑보다 많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을이 갑보다 더 많이 맞췄다는 뜻이야. 뭐 점수가 더 많이 났다고 해석해도 될 거고. 일단은 이 질문을 한번 먼저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질문이 뭘 뜻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일 편할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 정답이 yes라면 A는 뭐고 B는 뭐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정보사회랑 산업사회 중에 집에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정보사회지. 뭐 때문에? 재택근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산업사회는 무조건 회사 가서 일할 수 있고 정보화사회는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졌단 말이야. 농업사회는 그냥 집에서 다 일했고 옛날에는. 그래서 저희 가내 수공업이라 그래서 농업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보화, 재택근무 때문에 산업사회는 완전 분리돼 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정보화 사회고 B가 산업사회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선지랑 똑같은 거야. 이해됨? 두 번째, B는 A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 비중이 높은가?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사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B가 산업사회고 A가 정보화 사회가 맞니? 라고 물은 똑같은 질문이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이 질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 질문의 답이 yes라면은 이게 맞는 거고 아니오라면은 A가 산업이고 B가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건데, 자, 옳은 응답의 개수가 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은 심지어 감춰져 있잖아. 기억이 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A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금방. 사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 에이, 을이 더 많이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을이 말한 아니오가 맞아야지 을이 좀 더 많아지겠지. 막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 을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게 A가 산업이고 B가 정보화다. 이 질문이 답이 아니오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정확히 하려면 가정을 해보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지. 어차피 A와 B는 정산 아니면 산정이야. 그치? 정산 아니면 산정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정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실제로 A가 정보화 사회고 B가 산업화 사회인 경우에 A가 정보화 사회고 B가 산업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가정이 들어간다면 이거 지금 값이 맞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을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게 맞는데 아니오라고 값이 대답을 해버렸으니까 값이 아니오라고 대답해서 틀린 거고 실제로 정보화 산업화 사회가 맞는데 물어봤는데 아니오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어차피 여기는 둘 다 얘라고 대답했으니까 이게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맞았으면 둘 다 맞았고 둘 다 틀렸으면 둘 다 틀렸을 거니까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을이 실제로 더 많아질 수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을이 하나라도 더 많이 맞춘 개수를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yes라고 대답해가지고 맞춘다고 쳐도 그래도 1대1이거든 지금 맞춘 게. 1대1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성립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틀린 가정이다. 얘가 맞는 가정이다 라고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적어놓은 거 그대로 가자고. OX, X 이렇게 됐었는데 이 가정을 취소하는 거야. 취소하고 오케이 이 가정은 틀렸으니까 반대로 가자. A가 정보, B가 산업사회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는 산정인 거야. 그러면 값이 틀린 거고 을이 맞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A 정보와 B 산업화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산정이기 때문에 아니오로 대답해서 값이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을이 뭐라고 대답해야 을이 더 많이 옳은 응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을도 똑같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을이 2점이고 값이 1점이잖아. 그래야 옳은 응답의 개수가 을이 값보다 많은 상황이 무조건 발생하는 거잖아. 여기 두 개는 같이 틀렸거나 같이 맞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같이 맞았으면 뭐 을이 3개 맞췄을 거고 같이 틀렸으면 을이 2개 맞췄을 거고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쨌든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아니오가 됩니다. 얘가 아니라요. 그리고 기억의 답이 아니오라면은 A 정보와 B 산업화가 틀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해 놨던 대로 산정이 맞는 거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산업화 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낮지.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많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농산정 순서로 다원화 정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가 다원화 정도가 더 높아요. 3번 정보화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높지. 전자 상거래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 쇼핑하는 거 당연히 정보화 사회에서 더 많겠지. 그러니까 높다라고 바꿔주든지 위치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고요. 4번 가에 A는 B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이 높은가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거 무슨 말이야?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간 얼굴 안 보고 접촉하는 비중이 높은가? 맞아 틀려? 틀렸지. 정보화 사회가 얼굴 안 보고 더 접촉하기가 쉽죠. 인터넷이나 영상통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답이 아니오인 질문이란 말이야. 답이. 그러면 갑의 응답 중에 옳은 것은 한 개이다. 맞냐? 만약에 이거 답이 아니오인 질문이 들어간다면 얘 둘 다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갑은 하나밖에 못 맞췄겠지. 그러니까 갑의 응답 중 옳은 것은 하나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5번 가에 만약에 B는 A에 비해 정보화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명확한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외울 때는 관료제, 탈관료제랑 엮어서 더 기억해두고 관료제, 탈관료제 그리고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엮어서도 전통 매체, 뉴미디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도 연결해서 문제 외우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정보화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명확한 건 전통 매체란 말이야. 뉴미디어로 가면 이제 소비자가 생산을 하기도 하고 생산자가 소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명확해지는데 전통 매체에서는 명확하단 말이지. 그럼 이건 산업 사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정보화 사회가 명확한가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답이 아니오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정보화 사회에서는 불명확해. 뉴미디어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아니오가 답인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 둘 다 틀린 상황이거든. 그러면 을의 응답 중 옳은 게 3개가 맞냐? 을의 응답 중 2개가 맞은 거지.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2개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 선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사실 방금 전에 19번도 꽤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막 난이도가 진짜 높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사실 사회문화 모의고사를 처음 접하거나 사회문화 문제 유형이 안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은근 빡센데 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였다는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유형에도 항상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진짜 기출문제 많이 풀다 보면 비슷한 유형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세워가지고 풀고 이런 거에 금방 익숙해지시면은 어떤 뭐랄까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도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할 거고 함정에도 안 빠지는 법을 잘 외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이거 방금 넘어갔고 20번 바로 갈게.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이거 인구 부양비 문제죠. 요즘에는 거의 100% 20번 문제는 인구 부양비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 부양비 문제 내가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T년 T 플러스 50년 A, B, A, B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랬지. 그치? T년에 A 지역, B 지역 그리고 T 플러스 50년에 최대한 공간 띄워가지고 A 지역, B 지역 그리고 여기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총 인구의 비율을 연도별로 지역별로 각각 구해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표는 각국의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각국의 부양 인구는 T년의 A 지역과 B 지역이 같고 이게 중요한 얘기지. 엄청 중요한 얘기야. 각국의 부양 인구는 T년의 A 지역과 B 지역이 같대. 이거 조금 있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들을 서로 지역별로 연결하는 데 쓰일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듣겠다면은 쌤의 킬더킬러 도표 통계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개념 완성에서 쌤이 해줬던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A 지역에서의 유분노총의 비율과 B 지역에서의 유분노총의 비율은 별개인데 서로 다른 지역들을 비율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헷갈리실 것 같으면 꼭 킬더킬러 도표 통계 따라오세요.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양인구가 B 지역 A 지역의 3배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부양인구 3배 해주는 방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좀 이따 한번 해보자고. 각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각국의 전체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전체 인구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A 지역, B 지역을 합친 얘랑 얘를 합친 값이 얘랑 얘를 합친 값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연도를 넘어가지고 연결해 줄 때 쓰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나중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이 연도별로 지역별로 미리 정리만 해둡시다. 노년 부양비 75, 노령화 지수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봐봐. 부양 인구를 가지고 지금 지역 연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면 부양 인구를 100이라는 기준값으로 잡아주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통은. 그리고 마침 여기 노년 부양비가 원래 무슨 뜻이야? 부양 인구분의 노인 인구란 뜻이란 말이야.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노년 부양비가 나온 거니까 부양 인구 1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 75명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100으로 잡아놓으면 여기 75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마 문제 푸는 게 좀 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이런 힌트를 봐도 그렇고 여기 지금 분모가 부양인구인 것도 있으니까 부양인구 100으로 잡고 노인인구 75로 바로 잡은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100으로 나와 있으니까 노령화 지수는 뭐죠? 외워라 외워. 유소년 인구 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유소년 인구 1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도 100명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1대1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1대1이니까 유소년 인구도 75명이겠네? 아 오케이 다 더하면 250명이겠네? 라는 결론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면 오케이 깔끔하게 자연수로 떨어지니까 아마 B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법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 노년 부양비가 25니까 오케이 부양인구 100명 있으면 노인 인구는 25명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25가 나왔어? 분모가 100명인데 분자가 25명이야 이 뜻이기 때문에 100대 25를 나타내는 거고 이번에는 여기 20이라고 나와 있어. 무슨 뜻이야?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가 20명 있다 이 뜻이라고.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죠? 100대 20이니까 5대 1입니다.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5대 1이라고. 얘가 1이고 얘가 5라고. 그럼 여기 곱하기 5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125가 되지. 여기서 곱하기 5를 해주면 5대 1 맞춰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 합치면 150, 여기 100 더하면 여기 총인구 250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 T 플러스 50년도 똑같이 합니다. 노년 부양비가 250이에요. 부양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노인인구가 250명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500이야. 노령화 지수가. 무슨 뜻이지? 100명 있으면 500명 있다. 이번에는 1대5를 나타내는 거라고. 1대5. 100명 있으면 500명 있다. 그러면은 1대5잖아. 이거 착각하면 안 돼. 1대5잖아. 분모가 유소년 인구고 분자가 노인 인구니까 1대5. 1대5. 그러면 얘를 5분의 1로 나누면은 얘가 50. 1대5. 이렇게 되겠죠. 합쳐서 300. 여긴 전체가 400 이렇게 될 거고.
B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년부양비가 50, 그러니까 부양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노인인구 50명. 근데 이번에도 100이네. 1대1이니까 여기랑 똑같이 1대1이니까 여기도 50명, 여기도 50명 이렇게 딱 해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다 합쳐가지고 200명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면은 오케이. 연도별로 지역별로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연결시켜줘야 된다고 이제 연도 막 넘어가지고 비교하고 지역 넘어서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연결을 시켜주는 걸 갑니다. 갑국의 부양인구는 원래는 이게 요 비율 지들끼리만 다 연결돼 있는 거지 서로 넘어서 막 비교하면 안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부양인구는 T년의 A지역과 B지역이 같다. 근데 이미 같네. 이미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같다는 걸 실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부양인구가 이미 같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얘랑 얘는 넘어서 비교해도 되는 숫자구나 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대장 100 얘네들 실제로 똑같은 숫자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75랑 125 중에 125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넘어서 비교가 가능해진다. 비율이 연결됐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T 플러스 50년에는 B지역이 A지역의 3배래잖아. 그러니까 여기 100명인데 여긴 3배여야 된다고. 그럼 얼마로 바꿔줘야 돼? 1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3배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100이었는데 300이 됐지? 근데 이 비율들은 그대로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5대 10대 5는 유지돼야 되지? 그러면 대장이 3배 증가하면 나머지도 어떻게 해야 돼? 3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150이 되고 얘도 150이 되고 얘도 6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얘네들이랑 연결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부양인구가 실제로 3배가 됐으니까 얘랑 얘는 직접 비교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도 안에서 지역들끼리는 다 연결됐죠.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까? 요거. 갑국의 전체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 갑국의 전체 인구는 지금 A, B 지역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얘네들끼리 하면은 500명이란 말이야. 총인구가 지금. 근데 요 총인구랑 여기 총인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도 지금 A랑 B를 비교해가지고 총인구를 계산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숫자는 400이랑 600이기 때문에 합치면 1000이거든요. 여긴 1000. 근데 여긴 합치면 500이야. 근데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연도를 넘어가지고 전체, 이 갑국 전체를 연도 넘어서 연결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500이고 여긴 1000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여기를 1000명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른 색깔 하나만 더 써가지고 여기다가 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총인구를 500명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500명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똑같이 이 지역 전체를 다 곱하기 2 해주는 거야. 이 연도 전체를 다 곱하기 2 해주는 거지. 그럼 맞춰가지고 1000명 됐죠? 400명, 600명, 그리고 1000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1000명, 여기도 1000명. 그럼 나머지 애들도 여기 대장이 총인구들이 지금 2배씩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150, 여기도 200, 여기도 150, 여기도 250, 여기는 200, 여기는 50.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은 지들끼리도 당연히 비교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얘네들이랑도 연결되는구나 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 보라색이랑 여기 빨간색, 여기 노란색 얘네들까지 다 해가지고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1번 T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이다. T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를 구하려면은 갑국 안에서는 그냥 얘네랑 지금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잖아. 여기. 이 A, B 지역 여기 빨간색 글씨로도 그냥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써도 되는 거야. 그냥 이 T년 안에서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보라색 써가지고 얘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들 안에서 비교해도 괜찮아. 갑국의 노령화 지수 어떻게 하면 돼?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란 말이지. 75 더하기 125 하면 200분의 노인 인구 100 곱하기 100 하면 50이 나오지 60이 나오지 않잖아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해요 곱하기 100 하는 건데 이거 50이다 50. 60 아니고. 2번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100이다. T 플러스 50년의 갑국 A지역, B지역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이 노란색 글씨랑 비교해야 돼. 실제로 인구 비교할 때는. 그러면은 유소년 노년 부양비를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부양 인구를 다 더하고 얼마야? 400분의 노인 인구를 분모로 잡아야 되니까 분자로 잡아야 되니까 200이랑 250 더하면은 또 400 곱하기 100 하면은 100이겠지. 정답. 끝.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보라색 가지고 연도 넘어서 연결해 줄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냥 요 안에서도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네 연도 같은 연도 안에서 지들 지역끼리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줘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3번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 T 플러스 50년 T년 각각 구해야 됩니다. 요 안에서 각각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라색 글씨 쓸 필요 없어. 그냥 지들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지들 안에서 부양비 만들어내면 끝이라는 거지. 이 연도 안에서 지들끼리
A 지역, B 지역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부양비 만들고 여기도 따로 합쳐가지고 부양비 만들고 그거 비교하라는 거니까 T 플러스 50년 먼저 해볼까? 유소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잖아. 여기 더해서 400 그리고 여기 더해서 200 4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은 T 플러스 50년은 50 이렇게 나올 거고요. T년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랑 그냥 더하면 되니까 200분의 200이네. 그러면은 T년은 100이네. 50은 100보다 작다. 4번 A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A지역의 부양인구는 여기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연도를 넘어서 지금 비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연도 넘어가는 순간 보라색 글씨 써야 돼요. A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에는 200명, T 플러스 50년에는 100명입니다.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지가 않죠. 마치 동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총인구 맞춰주느라고 아까 연도 넘어갈 때 총인구 맞춰주느라고 곱하기 2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200명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는 100명 그대로라고 봐야 되니까 동일하지가 않아. T년에는 200이고 T 플러스 50년은 100이야.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5번 B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T년보다 많다. 이번에도 연도 넘어서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보라색 글씨 써야 된다. B지역의 유소년 인구 어디 있어? B지역의 유소년 인구. 여기 250 그리고 T년이 250 T 플러스 50년은 B지역의 유소년 인구 하면은 여기 비율 연결시켜 놓은 걸 써야 되니까 이미 A, B지역 한번 연결하고 이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준 거다 보니까 A, B 지역 안에서 여기 B 지역에서는 유소년 인구 이거 150으로 써야 되거든요.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럼 B 지역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에 150. 150이 250보다 적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4번이나 5번 같은 데다 정답을 넣어놨다면 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보라색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냥 A지역, B지역 연결시키고 요 A지역, B지역 연결시키고 요 선에서 사실 끝나는 방식으로 2번에서 끝나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엄청 높았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시도 자체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지역별로 연결시키게 시킨 다음에 또 연도별로 한 번 더 연결시키게 해가지고 야 연도별로 넘어서 비교할 때는 보라색으로 봐야 된다. 실제 인구 숫자 비교하거나 연도 넘어서 할 때는 보라색으로 봐라 라고 경고해준 부분이 꽤 참신했다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반영해가지고 자체 제작 모의고사에도 좀 넣고 그럴 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결국 다 비율의 연결이라는 거. 쌤이 이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인 도표통계 원리 특강에서 킬더킬러에서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 비율을 연결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고 어떤 식으로 문제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이 헷갈리면 꼭 그 커리큘럼 따라오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문화 이번에 3월 학평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조만간 또 본강의에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커리큘럼 따라오면서 다음 조만간 또 있을 4월 학평에서는 더 높은 점수 한번 받아보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쌤 인강의 Q&A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저는 본강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화이팅입니다.